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6회 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드리는데, 여러분 26회 시험은 다른 그 예년보다 조금 쉬웠어요, 여러분들. 조금 쉬웠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26회 시험도 어렵게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26회 시험은 다른 해보다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26회 시험의 그 특징 뭐냐면 그 문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편적인 어떤 그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암기식 문제, 뭐 특히 세율 같은 것은 뭐 워낙 예전부터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세율에 대한 것은 물론 세율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법은. 자, 그 다음에 또 기간에 대한 것, 숫자에 대한 것도 물론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숫자를 바꾸거나 기간을 기간 같은 거 숫자를 바꾸는 이런 것도 역시 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법령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공부를 주요 내용들을 해두셔야만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6개 시험 여러분 특징은 그런 것이고요. 27회 시험 대비해서도 여러분들이 27회 시험은 조금 더 26회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뭐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세법은 조세 총론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의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럴 때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전통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수강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또 출제되다가 올해는 출제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출제된다거나, 자, 이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7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법의 주요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골고루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6개 시험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출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조세 총론은요.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여기서 원래 두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부분인데 역시 예상대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조세 총론은 가끔 하다가는 한 번도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세 총론은 우리 평상시에 공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조세 분류라든가 또 그다음에 납세 의무, 우리 소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그 원칙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평상시에 공부한 내용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우리 지방세 있잖아요. 지방세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3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1문제예요. 자, 25회 시험 때는 등록면허세에서 출제가 안 됐지만 26회 시험은 예전과 같이 한 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3문제예요. 이렇게 원래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상대로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세. 자, 국세에서 우리 국세를 보면 7문제가 대충 우리가 7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어 왔고요. 역시 우리 6회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근데 올해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27회 시험은 물론 종합소득세에서 한 문제 출제를 예상하셔야 되겠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여기서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국세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부세, 우리 흔히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데, 자, 27회 시험에서도 역시 뭐 조세 총론에서 2문제, 또 지방세에서 7문제, 특히 취득세에서 3문제, 등록면에서 1문제, 재산세 3문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국세에서 역시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를 여러분이 27회 시험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에서도 1문제 정도 출제 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예상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에서 6문제, 종합소득세 출제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국세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는데, 65번 문제 A책형으로 해서 65번 문제를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세율 문제가, 표준세율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전에서 시험은 책형에 따라서 문제를 뒤섞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문제를 또 순서를 뒤섞고 그런데 대부분 뭐 양도소득세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는 취득세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조세, 총론, 뭐 지방세, 국세 이렇게 공부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는 뒤섞어서 나온다는 거. 자, 65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 표준세율에 적용되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자, 26회 시험 때 자, 세법 우리 예상하기를 취득세에서는 세율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자, 그래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또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부분에서 그랬는데 역시요. 표준세율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뭐 스토리텔링으로 평상시에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했던 분들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안 외웠던 분들은 박스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자, 어렵게 느껴졌을 건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 자, 저한테 외웠던 분들 이렇게 외웠던 것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합격자 모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기업번의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요. 우리 암기할 때 암기 방법을 오늘은 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 정규 수업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암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쉽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거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그러면 원래 외울 때는 상, 삼, 팔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뭐 이렇게 외우는데 자, 상삼팔 이렇게 외워요. 자, 평상시에 이렇게 외웠어요. 물론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를 통해서 외워야지 잘 기억하는데 상속으로 요 앞에 거는 저 예외적인 건데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요거 2.3%예요. 2.3%. 자, 그리고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삼팔 2.8%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상삼 2.3% 이렇게 자, 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정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이건 어떻게 저랑 공부한 분들은 외웠냐면 영삼식이에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래서 영삼식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영삼식에. 자, 영삼식이에요. 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03인데 그 영삼식에. 자, 옛날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자, 그 유명한 시계가 있었죠, 영삼시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뭐 요거 상삼팔의 상속이고. 자, 그다음에 요거 영삼시계는 공유물, 합유물, 그다음에 총유물, 공유 합유 총유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 합유물, 그다음에 또 총유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취득. 자,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에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자, 니은번도 여러분 보시니까 옳은 지문이죠? 0.3식에. 그다음에 여러분 디귿번을 보시면 원시 취득, 공유수멸이 메리칸 쪽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인데 공유수멸 메리칸 쪽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이 좀 달라요. 좀 낮게 적용되는데 자, 어떻든 간에 그 제외한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메리칸적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 메리칸적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 건축물 신축 같은 원시 취득은 어떻게 외웠냐면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원팔이에요. 원시 취득 원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이거 원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원팔이니까 원팔. 자, 우리 원팔 그래서 2.8%예요.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귿번도 원팔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 그래서 자, 요거 보면 요거는 어떻게 외웠냐면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저한테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때는 무독립 8.15 이렇게 외워요. 어떤 스토리송에서 있어요. 무독립 8.15 선언하고 당당히 농사짓고 어쩌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무는 뭐냐면 무상승계 취득이에요. 여러분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한 자, 이렇게 무상 취득의 경우는 무독립 8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비영리 사업자가요.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종교 단체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비영리 사업자가 만약에 자, 취득했을 때는 증여받아 취득했을 때는 무독립 8이니까 요거 2.8%입니다. 근데
자연인 개인이 아니 일반인이 만약에 증여나 기부로 취득하면 무동이 8.15 이게 이제 3.5%거든요. 일반적으로 3.5%인데 이런데 왜 3.5%가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하여튼 3.5%예요. 자, 무동이 8.15 끝에는 하여튼 5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니까 1번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의 무상취득이니까 무동이 8. 비영리 사업자가 예외진 건데 무동이 8.15 그래서 무동이 8이죠. 그래서 2.8% 1천분의 28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다 기억부터 1번까지 다 옳은 자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것은 이 문제는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등등 세법에서 세율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건 뭐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법을 잘 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법령을 이해하고 법령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돼요. 특히 세율 같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 세율이라든가 등록면허세 세율, 재산세,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 같은 것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 풀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취득세 표준 세율 문제는 여러분 27회 시험에서도 또 독립하게 이렇게 또 빡센 문제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취득세 표준세율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항상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있잖아요. 긍정형 문제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예전에는 틀린 것을 골라라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옳은 것을 골라라. 이 긍정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것을 치고서 회사에서 그 통계내는 게 있어요. 그 통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대개 수험생분들이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려요. 틀린 것을 잘 골라요. 예? 그러니까 5개의 오주선다 속에서 4개 옳고 하나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건 잘 골라. 근데 대부분 잘 마시는데 옳은 거 골라라. 자, 그래서 요 옳은 것을 골라라. 요것을 잘못 맞춰요. 그래서 4개 틀리고 하나 옳은 거 요걸 잘못 골라. 자, 그래서 반대로 다 옳은 것 4개 옳은 것 중에서 하나 틀린 건 잘 고르는데 자, 그래서 긍정형 문제를 잘 못 고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긍정형 문제가 실전에서 출제될 때는 제가 26회 시험 전에도 그렇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배운 내용 속에서 옳은 걸 골라야지 잘 못 보던 곳에서 못 보던 지문으로 옳은 것을 자, 고르면 안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66번 문제도요. 긍정형 문제, 옳은 거 골라라 문제는 역시 우리가 평상시 맨날 보던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지문 봅니다. 왜 틀렸는지 보시면 1번 지문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여기 보세요. 우리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있잖아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요. 지방세는 여러분 납세지가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냐면 물건 소재지예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지자체로. 그래서 강원도 자 평창에 있는 땅 있잖아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땅 자 대부분 7, 80%는 외지인 소유예요. 자 그렇답니다. 근데 강원도 평창은 땅만 갖고 있지 다 세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이런 거 세금 다 서울 사람들 자 대부분 외지인 서울 사람들인데 서울로 가고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다 물건 소재지를 납세를 합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예요. 근데 국세 있잖아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여러분 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요. 자, 저 팔았다고 해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낼 때 여러분 양도세를 낼 때 자 굳이 KTX 타고 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할 세무서까지 가서 세금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 세금을 내든 집 가까운 서울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내든 어디로 내든 세금은 다 국고로 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기 보세요. 국세는 자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그 양도하는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그 보유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틀려요. 아니고보다 주소지입니다.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다? 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소지 아니고 지방세는 하여튼 물건 소재지입니다. 당연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는데 뒷동네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신고하지 않았어도요. 자 보세요. 신고한 것으로 이제 본다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도
자,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의제예요. 신고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 경우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 있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예전 몇 년 전에도 시험에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경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한 경우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주해 주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는 뭐 50%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깎아준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고 하여튼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여러분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취득세에서 세율 외운 것과 등록면허세 세율 외운 거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지만 상속의 경우에 예전에 취득세 자 세율 외운 거 자 아까 상삼 8에서요 무조건 뒤에 거에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할 때 등기만 하기 때문에 자 소유권에 관한 그 등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 자 0.8%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 세율은 상, 3, 8 무조건 뒤에 건데 0.8%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분들. 자, 납세에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긍정형 문제에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 등록면허세는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원칙 신고 기한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는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상속 중에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원칙 없어요. 예외적으로만 이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으로 기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자, 그래서 여기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해놓으세요.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랑 항상 비교해야 돼요. 뭐 또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 등기일로부터 등기한 후 뭐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원칙 기간 나오면 틀립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해서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처음에는 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될 때 그때만 이제 사유 발생일 중과생일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그런 규정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이거 원칙 자 등록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취득세랑 반드시 비교해야 되고 4번 옳고 5번 보시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자 300을 자 200을 적용한다는데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입니까? 300로 적용합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이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우리가 법인 등기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만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과세하는데 이게 자,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려면 좀 길긴 한데 자, 법인 등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법인에 관한 등기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에 대한 그 대도시 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자,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그 다음에 전입하면서 대도시 바깥으로 전입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라 해요.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를 하냐면 자, 요거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자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이렇게 중과세를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도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기 중과세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자 설립 등기만 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를 해요. 자 지점분 사무소 보세요. 설립 등기 그 다음에 지점분 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 자 이거 좀 줄여서 설립 그 다음에 지점분 사무소 설치 그 다음에 전입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만 할 때.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취득세에서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요. 얘는 설립, 설치, 전입 등기요. 설립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하거나 등기만 할 때. 이럴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중과세냐면 등록면허세는 자, 얘는 그냥 간단해요. 표준세율의 3배로 자, 3배로 중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로 이렇게 중과세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법인 등기에 대해서 요거 전입함에 따른 대도시내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100분의 300이요. 그래서 4번이 자, 정답입니다. 67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종합 문제로 주로 한 문제 출제될 때 이렇게 몰아서 출제가 되고 골고루 주의를 섞어서 자 취득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5회 시험 때도 나왔지만 26회 역시 또 연달아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에 관한 부분,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은 27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보시면 3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 그 형식적인 취득을 해요. 자, 환매하게 되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환매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환매하게 되면 여러분 봅니다. 환매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뭐 돈 빌리러 옵니다. 야, 동창 관계인데 원래 동창 관계에서 이게 저 돈 빌리러 오는 동창이 제일 참 곤란합니다. 차라리 그냥 줘버리는 게 낫지. 괜히 돈 잘못 빌렸다고 우정 금갑니다. 근데 돈 빌려 왔는데 얘가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 빌리러 왔는데 아무래도 돈 빌려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을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사업한 애가 유명인으로 부동산 갖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대신 네가 언제든지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의무하는 자 환매 등기를 하자. 자 그랬다가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라. 그래서 나중에 환매기한 내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아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갑니다. 이럴 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형식적인 취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예전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고 자 요거 과세 안 됐고 요건 과세합니다. 등기는 공짜로 안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취등록세가.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등기 비용 포함된 이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 옛날에 취득세는 2% 주로 과세했었는데 이 중과 기준세율 2%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뭐예요?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자 여기서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자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뺀 세율이에요. 옛날에 취득세 자 2%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자 뺀 자 중과 기준세율이 2%인데 이게 1,000분의 20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 뺀 세율로 적용합니다. 뺀 마이너스요.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또 알고 자 공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68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가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세 총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지방세 기본법에 주로 이렇게 부가 징수 또 불복 조세 자 불복 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지문은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요거 몇 년입니까? 요거 7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척기간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우리가 정해놨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는데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제척기간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자 과세권자가 있잖아요. 한 30년 전에 내가 뭐 세금 안 낸 게 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아니면 내가 세금 덜 낸 게 있대. 그러면서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면 나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증빙 서류 하나도 없고 곤란해지니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놓고 그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 만료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랬을 때 제척 기간을 보면 국세는 제척 기간이 보면 국세는 자 제척 기간 국세 상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 상속증여세 자 제척 기간은 15년, 10년 그래요. 사기치거나 무신고나 이런 거. 그런데 어떤가 일반적인 국세, 상속증여세를 제외.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국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제척 기간이 자 사기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7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이게 5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세 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상속세 증여세 같으면 이제 사기치거나 무신고의 경우는 15년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뭐 그거까지는 지금 보셔도 되고요. 상속증여세는 우리 시험표에서 제외됐으니까 일반적인 국세 제척 기간. 자 21회 시험 때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 사기쳤을 때 몇 년이냐 10년 이거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1번은 7년입니다. 무신고의 경우니까. 2번 보시면 물론 그 1번 같은 경우는 법정 신고 기간까지 소득세 과세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요것도 잠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세 일반적인 국세 7년이었죠. 내가 요걸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요거 지워지는 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제가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일부 지방세 제척 기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걸 설명한다고 해도 빼먹고. 자, 지방세 제척 기간인데 지방세 보시면 지방세도 제척 기간을 보면 사기 쳤을 때 있죠. 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게 10년입니다. 똑같이. 근데 자, 지방세에서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지방소득세를 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아서 자, 지방소비세 신고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무신고의 경우는 몇 년이냐면 요 무신고의 경우는 요게 7년입니다. 7년이요. 자, 그런데 기타의 경우는 요게 5년인데 요 기타의 경우에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무신고의 경우가 이제 포함되는데 어떡하네? 자, 지방세 사기쳤을 때는 몇 년이라고요? 10년이고. 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게 7년이에요, 여러분들. 7년. 자, 그다음에 기타의 경우. 그래서 만약에 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요거 무신고의 경우는 요 무신고는 요 5년이에요. 이거 포함입니다. 무신고는 5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주의하라고 제가 평상시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요 지방 소득세 요 무신고는 몇 년이다? 요 7년입니다. 자, 소득세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뭐 조세 불복 절차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게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그렇지만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구제 절차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는 자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잡으면 나만 이거 되죠. 자, 그러니까 자, 이의 신청 절차를 우리가 구제 절차,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법적 절차, 구제 절차에는 이의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심판 청구, 심사 청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안 되면 행정 소송도 자,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자, 보시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심사 청구라는 것과 심판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같은 세금은 대표적으로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재산세가 보통징수죠. 자, 3번 틀렸고 4번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자,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데 여러분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될 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내 납부를 불성시했을 때가 가산세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징수 방법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돼요. 과세 주체가 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라든가 자 이렇게 장이라든가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자, 그럴 때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고. 납부 기한 내에 자,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에 자,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때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주체에게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 납부할 때 그 신고 납부를 자 불성실하게 되면 불성실했다. 자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가산 자 세입니다, 여러분.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 자 잘 보세요. 납부 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렸는데 미납부했다. 그럼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물어봤고요. 5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데 우리요. 채무자의 재산이 자 채무 초과예요. 갖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 빠져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누가 우선해서 가져올 것이냐. 일반 우리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럴 때 얘네들을 우리가 지자체 징수금을 체납소분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수요된 비용입니다. 체납소음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그 다음에 또 가산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자체 징수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이 징수되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 순서는 체납소음비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산금이 체납소음비 가산금 지방세 순서였다가 이게 한 지금 5, 6년 됐어요. 지금은 지방세 자 가산금 이런 순서로 얘네들 징수를 합니다. 이 지자체 징수금이요. 그래서 이 순서요. 묻는 문제는 제가 뭐 평상시에 내는 확인학습 문제, 뭐 동영 모의고사 문제 뭐 많은 문제 속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이 순서 묻는 문제를 많이 물어봤고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난히 딱 1번부터 4번까지를 자세히 안 읽어봤어도 얼핏 보니까 5번이 보여서 5번을 대부분 자 찍고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9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보니까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5억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자,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 또 차량기 장비, 항공기, 자, 선박, 또 임목법에 의한 임목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또 어업권, 광업권 같은 권리, 또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현금 같은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지.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 광업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외한 각종 권리, 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2번 보시면 여러분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로서 그 주체 구조가 하나가 돼서 건축물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가설한 자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것이 가설이 될 때 주체 구조부 건물과 효용 가치를 이루면 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주로 주체 구조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물주가 주체 구조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을 했을 때 자 어차피 이게 하나가 돼 버리잖아요. 건물과 그러니까 자 세금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는 자 이거를 그냥 건물과 하나로 붙어 있는 자 그걸 붙게 됐으니까 이 건물주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규에서 누굴 납세무자라냐? 주체구조 취득자입니다. 가설한 자로 바꾸면 틀려요. 자 그래서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납세무자 예외 부분에서 취득세 납세무자 예외 부분에서 처음에 대부분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자 옳은 거 긍정의 문제는 역시 맨날 보던 거였다. 3번 보시면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우리 과점주주 주식 취득이요. 법인 설립 시에는 처음에 과점주주 우리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해버리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세분산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자 법인 설립 시에 처음부터 독과점
뭐 억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의 주식 등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 설립 시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문의 의미. 자, 4번 보시면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상식이지. 밭에서 대지로 자, 지목이 변경됐을 때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지목 변경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제가 부담부 증여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이 부담부 증여 나옵니다. 비교해가지고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자, 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건 설명하려면 길어요. 요거 제대로 설명하려면 요거만 한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만큼만 설명합니다. 하여튼 부담부 증여 시 자, 부담부 증여할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요거 대관계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 여러분 요거 틀렸습니다. 70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그러는데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의 과세주체는 뭐 항상 이건 제가 비교해서 취득세 과세주체는 특광도고 등록면허세는 구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자치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너무 쉬워서 당황했던 수강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자, 이거 등록면허세입니다. 주민세는 특광시군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요. 자, 주민세는 특광시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세주체 있잖아요. 과세주체. 자, 과세주체는 여러분, 자, 과세주체를 보시면,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이것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맨날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해드렸던 거예요.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 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또, 지자로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애들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지방 소비세, 자,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 또 그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중에서 일단 3가지가 과세주체가 특광도예요.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하는 것은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 등록면허세고요. 그다음에 또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광시군이요. 특별시, 광역시, 자, 시군이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하고요. 지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세가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무난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뭐 물론 이거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건지만 자, 이거 보세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 시군세고요. 나머지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광도예요. 자, 그래서 특광도 여기서 그래서 주민세 특광시군이고요.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라고 그랬죠. 얘는 자, 지방소비세는 특광도고요. 지방교육세 특광도고요. 등록면허세 구도입니다. 71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가 뭐 이번 시험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정 내용도 있었고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 내용이 언급이 안 됐었어요. 자, 올해 지난 26회 시험의 특징은 매년 세법은 개정세법이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뭐 많게는 3문제, 최소한 2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개정세법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2015년 개정세법 내용을 안 물어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26회 시험에. 자, 근데 27회 시험은 항상 개정세법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 그럴 때요, 여러분 개정세법은 나중에 또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양도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거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어요. 개정세법 내용을 쏙 빼서 그렇지 평상시에 맨날 하던 겁니다. 2번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것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이에요. 이것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요. 그래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 되는데 자, 갑이난 사람과
양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주로 여자한테 위자료를 줬지만 요즘은 뭐 여건이 신장하고 여자들이 능력들이 있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위자료를 줍니다. 부동산으로 양도세 대상물건으로 위자료를 줘요. 자 그러면 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요게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평상시에 맨날 얘기했던 거 위자료를 줄 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 2번 요거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자 이혼의 위자료로 실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이건 먹고 떨어져라 주더라도 자 방법이 있긴 있어요.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그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2번 그래서 이게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들이에요. 되게 자 이런 것들 신탁 해지 소유권 환원 뭐 이런 것들 잘못 온 거 돌려주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대가 없이 이전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뭐 3번 같은 것은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의 단순물화는 내 건 내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관계가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4번을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래나요?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원래 공매 경매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공매 경매는 보세요. 부동산 이전하죠. 공매대금 경락대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 경매로 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다만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예규에서요. 요거 판례에서 대가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매 경매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요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 공매 경매되는데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물어봐요. 아 그거 불법이라 그거 자기가 경매받는 건 불법이라 그거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고 저 법이 불법이어도 자 어떤 간에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자 경락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너무 단순하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경락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하여튼 대가관계 없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2번 정답이고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그랬는데 자 1번이요. 맨날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봅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 실지 거래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잖아요. 그 추계 결정의 순서가요. 여러분들 그 추계 결정하는 순서를 한번 봅니다. 추계 결정의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자, 몇 년 전에도 나왔는데 또 지금 요번에 시험에 요 추계 결정의 순서 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또 얼마든지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예, 보시면 여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추계 결정의 순서 봅니다. 추계 결정하는 추계 방법, 추계 결정하는 순서요. 구체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콕 집어서 시험에서 여러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결정하냐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매, 감, 환, 기의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순서로 추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만약에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나오면 양도가액은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환산가액은요. 자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옛날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순서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매, 감, 기고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지금 26개에서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그랬으니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에브리바디다 같이 어떻게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순서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들이고 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73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건물에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승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요 3번 지문 틀렸어요. 장기 보유별공제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자 장용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유기한이 3번 보세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여러분 고가주택도 물론 비과세권을 충족했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니까 장기 보유등재를 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니까 장기등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항상 장기 보유등재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들이고 평상시에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74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존재하고요.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고 이 토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세 납세 절차는 항상 중요합니다. 독립화 문제로 거의 매년 나오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였고 평상시 맨날 한 내용이었네요. 자 2번 질문을 보시니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로 나눠져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를 안 했다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확정신고 납부 안 해도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이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고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에 관련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나중에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립니다. 2번 틀렸고 나머지 질문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었고요. 75번 문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예년과 달리 계산 문제가 이게 뭐 저 평상시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옛날에 초창기 중개사 시험 때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였고 또 우리가 이거 문제집 같은 데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에 대해서 과세 입장과 양도세 비과세되는 그 입장, 즉 과세 면적과 비과세되는 면적 구해봐라. 여기서는 물론 과세되는 건물 면적, 토지 면적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보니까 건물 면적이 80, 상가 면적이 120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것들은 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외워요. 겸용주택 양도세.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그럼 벌써 건물에 있어서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여기서 지금 자 건물에 있어 주택 면적이 80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주택 2회 자 상가 면적이 주택 2의 상가 면적이 자 12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건물에 있어서는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80제곱미터는 건물에 있어서 80제곱미터는 비과세하고 120제곱미터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120제곱미터 과세될 면적 구하라고 했잖아. 아이고 1번, 2번 다 3번 다 120제곱미터 나와 있네. 그러니까 문제를 더 봐야 되겠네. 토지까지. 그러면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의 경우 과세되는 면적 구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건물에 대한 거였죠. 자, 토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부터 먼저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전체 건물의 자 전체 이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전체 토지 면적 800제곱미터요. 여기다가요 800에다가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이거 전부 다 합치니까 200제곱미터나요. 요 분에 자 주택 면적 80제곱미터 요거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88, 64하고 해가지고 하면 320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 이거 주택 정착 면적에 주택 정착 면적 그러면 이게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80제곱미터 주택 정착 면적에 요거에다가 자 도시 지역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5배예요. 그 58, 40, 400제곱미터죠.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면적을 자 비과세합니다. 주택 적은 면적을 비과세해요. 그러니까 320제곱미터가 비과세예요. 요거 비과세예요.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이 여기 800이라고 그랬으니까 800에서 자 비과세되는 320제곱미터를 빼니까 과세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요거 자 요거 800에서 320 빼니까 480 나오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480제곱미터가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거였어요. 넘어갑니다. 76번 문제를 보시니까 여러분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세 대상 문제가 25회 시험에 나왔는데 26회 또 나왔네요. 쉬운 문제. 이건 뭐 세법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양도세 대상 중에서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자, 우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6번 문제 4번 지문이요.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정답이고요. 77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그 시가총액에다 뭘 곱해?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1번, 2번은 자, 여기 주택은 그 시가총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하고 자, 주택 아닌 일반 건축물은 시가총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은 70% 곱하고요. 근데 3번이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토지 시가총액은 항상 여러분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시가총액으로 화표 결정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결정하는데 여기 토지니까 시가총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요거 자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3번이 여러분 자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자 이것도 평상시에 우리 한 거고 25회 시험 때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6회 시험 때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무조건 나왔고요. 27회 시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나온다는 아닌데 나온다. 예, 종합문제 수교사로 나온다. 그래서 나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역시. 그 다음에 78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우리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각 세목별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 그 다음에 납세 절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보니까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물 선반 공기는 7월 16일, 7월 30일,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징수할 세액이 2분의 1,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해요. 다만 산출세액이 주택분입니다.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산출세액이 10만 원이어도 무조건 9월 달이고 납기가.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전원부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택분만 이렇게 10만 원 이하인데 두 번 나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여긴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넘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무조건 언제?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두 번 나눠 징수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틀렸고 10만 원 이하일 때 한 번에 자 한꺼번에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들이고 79번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요. 계속 종부세는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지금 계속 한 지금 4년 그러니까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달아서 계속 22, 23, 24, 25에 건너뛰었고 26회 지금 4년 연속 계속 종부세는 어디서 나오고 있냐? 과세 대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대상이 인 것과 아닌 거예요. 종부세 대상은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자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자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자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 자 주택에서 종부세 대상인 주택에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4%로.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있죠.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은 종부세상이 되고요. 토지. 자, 재산세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몇 개용으로 나눴죠?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그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세 개 이용으로 나눴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눴을 때 이 별도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또요.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예요.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종부세 아닌 거 먼저요. 건축물 자,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고불악장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에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에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별장 종부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유리든 고유리든, 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있긴 있죠. 뭐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주택 같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반드시 27회 시험에서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기억번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 면허를 받은 자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한 차고용 토지. 자, 차고용 토지 같은 것은 운전면허 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이 업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로 봐가지고 자, 자동차 운전호 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상이 됩니다. 니은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고 50%씩 1세대 주택의 공유가액이 10억 원이다. 자,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따로따로 가세요. 자, 그러니까 공동명의 주택인데 10억이에요. 지분이 똑같아요. 그럼 이런 것도 평상시 맨날 했어요. 5억씩 공유하고 있으니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공시가 합한금이 얼마 초과해야 돼? 6억 원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악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리을번 보면 현재 골프장 토지 고율 분리 대상 토지잖아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고율,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상 토지는 종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번만 종부상이 되고 니은, 디귿, 리을번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자, 인 것과 아닌 것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라스트 80번 문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2015년도 재산세 과세일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모르는 것은 25회 시험 때는 중요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재산세 납세무자 출제된다고 했었는데 무조건 나왔어요. 26회 시험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25회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였고 27회 시험은요 나올 가능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납세무자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물론 건너뛰는 애도 있지만 거의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번 봅니다.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 과세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이란 매도인 거라는데 이것도 평상시 기초이론부터 배우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잖아요. 자,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6년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고 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잔금을 2010년 5월 30일 치렀다. 잔금을.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을명의로 등기가 됐다.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건데 재산세는 항상 이것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예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은 을이에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 과세 기준 6월 1년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이 매수인이 원칙 납세무자가 돼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나중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자, 원래 이렇게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권리변동이 있는데 안 냈어요.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신고 안 했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예외도 있긴 있지만 원칙은 과세 기준 6월 1년제 이런 경우에 5월 30일 잔금 치르면 매수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요 매도인이라니까 틀렸어요.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 토지는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 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각자가요. 공유는 지분이 있겠죠, 공유. 자,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은 또 나왔네요. 25회 시험 나왔었는데, 이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돼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이거 수탁자라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수탁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도정법 같은 법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우리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사업시행자. 이것도 맨날 했던 거예요.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디귿, 리을번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제가 마치는데요. 자, 26개 시험은 이렇게 자, 전반적으로는 종합적인 내용들, 자, 종합 문제로서 골고루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 물론 여전히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온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자, 평이하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27회 시험 여기서 이런 기조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자, 그런 것도 어렵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무난히 여러분들이 세법을 고득점하고 제가 세법만큼은 반드시 저의 강의를 들은 분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 구원을 해드린다. 이게 저의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